중국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베이징 해군사령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인민해방군 33년 경력 전략 분석관이 4시간 긴급 브리핑을 소집했고 38조 위안을 쏟아부은 항모 세척이 한국 해역 접근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이 41년간 숨겨온 해성5가 공개되자 동아시아 해양 질서가 하루아침에 뒤바뀐 겁니다. 강대국은 물량을 믿었지만 한국은 기술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평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만세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2026년 1월 17일 새벽 3시 47분 베이징 해군 전략본부 7층 상황실의 비상등이 일제히 켜졌습니다. 장칭화 전략분석실장은 잠옷 차림으로 복도를 뛰어왔습니다. 57세의 그는 33년간 해군에 몸담으면서 단 한 번도 이런 식의 긴급 소집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승강기 문이 열리자 위동민 작전 참모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52세의 그는 중국 항모전단 작전의 최고 권위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실장님, 한국에서 날아온 정보입니다. 위동민은 태블릿을 장칭화에게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국방부 긴급 브리핑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자막 아래 중국어 동시통역이 깔렸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초음속 대한미사일 해성5의 실전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최고속도 마하 3.9, 사거리 620km, 명중 오차 0.7m입니다. 장칭화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영상을 멈추고 위동민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게 확인된 정보인가? 위동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분 전 우리 주한 무관이 직접 확인했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배치 수량은 밝히지 않았지만 정보부 분석으로는 최소 260기로 추정됩니다. 장칭화는 태블릿을 탁자에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이징의 새벽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계산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하 3.9면 초속 1.3km입니다. 620km 사거리면 한국 동해안에서 발사해도 야오닝함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명중 오차 0.7m면 항모 비행갑판 정중앙을 뚫을 수 있습니다. 상황실 문이 열리고 소명 정보분석관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43세의 그는 동부가 군사정보 전문가였습니다. 실장님, 추가 보고 올립니다. 소명은 노트북을 펼쳐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지도가 떴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반경 620km를 그린 원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원 안에 중국 동부 해안의 주요 해군 기지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칭다오, 닝보, 상하이, 저우산. 위동민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끝났군요. 우리 항모전단이 완전히 끝났어요. 장칭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난 15년을 떠올렸습니다. 2012년 야오닝함이 추격했을 때의 감격, 2019년 산둥함이 진수했을 때의 자부심, 2025년 푸젠함이 실전 배치되었을 때의 환희. 중국은 항공모함 3척을 보유한 해양 강국이 되었습니다. 2030년까지 6척을 목표로 했습니다. 총 투자액은 38조 위안이었습니다. 대한민국 1년 국방 예산의 7배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이 만든 미사일 하나가 그 모든 것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소명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화면에는 해성5의 기술 사양이 빼곡하게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전장 6.8m, 직경 53cm, 중량 1780kg입니다. 덕티드 램제트 엔진을 탑재했으며 발사 후 12초 만에 마하 3.9까지 가속합니다. 해수면 위 1.8m 고도로 초저공 비행하며 능동형 레이더 탐색기로 목표물을 스스로 추적합니다. 적함의 레이더가 포착하는 순간부터 명중까지 평균 19초가 걸립니다. 위동민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19초라고요? 우리 항모의 근접방어 체계가 반응할 시간도 없다는 겁니까? 소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잠수함 한 척이 수심 250m에서 해성5를 발사할 경우 우리 항모전단의 요격 성공률은 8%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2%는 명중입니다. 장칭환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스크린 앞으로 걸어가 지도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한국 잠수함 전력은 몇 척인가? 소명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장보고 3급 잠수함이 9척입니다. 모두 해성5 발사 능력을 갖췄습니다. 한 척당 6발씩 탑재 가능하니 동시 발사 가능한 미사일은 54발입니다. 위동민이 신음했습니다. 54발이면 우리 항모 3척을 동시에 공격하고도 남습니다. 장칭환은 지도에서 손을 떼고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작전 참모, 자네는 항모전단을 25년간 다뤄왔네. 솔직히 말해보게. 우리가 한국 해역에 접근할 수 있겠나? 위동민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지금 우리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한국 잠수함을 탐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장보고 3급은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재래식 잠수함 중 하나입니다. 수중 소음이 95데시벨에 불과합니다. 우리 손아로는 포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장칭환은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소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장님, 사령관님께 보고하시겠습니까? 장칭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밖에. 이건 우리 선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중앙군사위원회까지 올라가야 해. 위동민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항모전단은 어떻게 합니까? 지난달부터 동중국해 대규모 훈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랴오닝함, 산둥함, 푸제남 3척이 처음으로 함께 작전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장칭환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이제 그 역사는 쓰이지 않을 걸세. 한국이 해성5 카드를 공개한 이상 우리는 움직일 수 없어. 움직이는 순간 전 세계에 우리 항모가 무력하다는 걸 보여주는 꼴이 되니까. 소명이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타이밍을 정확히 잡았습니다. 우리가 대규모 훈련을 발표한 직후에 해성5를 공개했습니다. 우리 내부 정보를 입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장칭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거야. 한국 정보기관을 절대 무시하면 안 돼. 그들은 규모는 작지만 효율이 높아. 핵심만 정확히 파고들지. 새벽 5시 15분, 장칭환은 해군사령관 천원바오 상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2번 울리고 연결되었습니다. 사령관님, 긴급보고 올립니다. 한국이 해성5를 공개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10초쯤 지나서 천원바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당장 브리핑 자료 준비하게. 오전 8시에 중앙군사위원회 화상회의가 소집될 거야. 자네가 직접 설명해야 해. 장칭환은 전화를 끊고 위동민과 소명을 바라봤습니다. 3시간 안에 완벽한 브리핑 자료를 만들어야 해. 움직이세. 세 사람은 즉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소명은 해성5의 기술 분석을 정리했습니다. 위동민은 중국 항모전단의 취약성을 시뮬레이션했습니다. 장칭환은 전략적 대응 방안을 작성했습니다. 오전 7시 50분, 53페이지 분량의 브리핑 자료가 완성되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해성5 공개에 따른 중국 해군 전략 긴급 재평가. 오전 8시 정각 화상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7명이 나타났습니다. 장칭환은 심호흡을 하고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위원님들, 한국이 어제 공개한 해성5는 우리 해군 전략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해성5의 사진과 주요 사양이었습니다. 이 미사일의 최고 속도는 마하 3.9입니다. 러시아 오닉스보다 빠르고 미국 하푼보다 3배 빠릅니다. 사거리 620km는 우리 동부 연안 전체를 사정권에 넣습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것은 명중오차 0.7m입니다. 이것은 항모 비행갑판의 핵심 시설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리슈안이 물었습니다. 우리 방공체계로 요격이 불가능한가? 장칭환은 두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였습니다. 시뮬레이션을 127회 실시했습니다. 평균 요격 성공률은 8.3%였습니다. 해성5는 해수면 위 1.8m로 비행합니다.
우리 레이더가 포착하는 순간부터 명중까지 평균 19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근접 방어 무기 체계가 반응하고 조준하고 발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리슈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우리 항모 세척이 한국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란 말인가? 장칭원은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한국 해역 650km 이내에서는 우리 항모가 작전하기 어렵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화면 속 7명의 위원들은 각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장칭원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대응 방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 가지 방향을 제안합니다. 그는 세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첫째, 잠수함 탐지 능력을 최우선으로 강화합니다. 한국 잠수함을 발사 전에 포착할 수 있다면 해성5의 위협은 크게 줄어듭니다. 차세대 소나 시스템 개발에 예산을 집중 투입합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둘째, 우리도 유사한 무기체계 개발에 착수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10년에서 1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41년 걸렸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섯 번째 슬라이드였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과의 대화입니다. 장칭원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방어적 입장입니다. 해성5는 공격 무기가 아니라 억제 무기입니다. 우리가 군사적 긴장을 높이면 한국도 더 강력한 무기를 개발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화를 제안하면 한국도 응할 것입니다. 해양 안보 대화를 통해 상호 안전 거리를 합의하고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는 무기 통제 협상까지 갈 수 있습니다. 리슈안이 물었습니다. 자네는 한국과 대화하자는 건가?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자는 건가? 장칭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군사적으로 우리는 한국 해역에서 우위를 잃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새로운 균형을 만드는 게 국익에 부합합니다. 화면 속 위원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2분간의 논의 끝에 리슈안이 입을 열었습니다. 실장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네. 일단 항모전단 훈련은 무기한 연기하게. 그리고 외교부를 통해 한국과 비공식 접촉을 시작하게. 자네가 직접 나서게. 화상회의가 종료되었습니다. 장칭원은 의자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위동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장님, 한국과 대화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닙니까? 장칭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한 게 아니야. 현명한 거지. 우리가 38조 위안을 쓴 건 전쟁하려고가 아니야. 국익을 지키려고 쓴 거야. 지금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건 한국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는 거야. 소명이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항모 세척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동중국해에서 작전을 못하는 겁니까? 장칭원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이징의 아침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작전을 못하는 게 아니야. 다르게 하는 거지. 한국과 안전거리를 합의하면 우리는 그 밖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남중국해, 인도양, 태평양. 우리 항모가 갈 곳은 많아. 굳이 한국 코앞에서 힘자랑할 필요 없어. 오전 10시 30분 베이징 해군사령부는 긴급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동중국해에 배치된 모든 함정은 한국 해역으로부터 최소 680km 거리를 유지하라. 랴오닝함, 산둥함, 푸제남 세 척의 항공모함은 즉시 훈련을 중단하고 남중국해로 이동하라. 중국 해군이 후퇴한 겁니다. 38조 위안을 투자한 항모 세 척이 한국의 해성5 앞에서 꼬리를 내렸습니다. 이 소식은 곧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긴급 분석팀을 꾸렸고 일본 자위대는 한국 해군과의 협력 강화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해군연구소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해성5는 21세기 해전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항공모함 시대는 끝나고 있다. 이제는 잠수함과 초음속 미사일의 시대다. 장칭원은 그날 밤 사무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1993년 해군에 입대한 이후 그가 매일 기록한 일기였습니다. 그는 2012년 9월 25일자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랴오닝함이 추격한 날이었습니다.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중국이 항공모함 보유국이 되었다. 나는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 강대국이다. 장칭원은 펜을 들어 오늘 날짜 아래에 적었습니다. 2026년 1월 17일. 한국이 해성5를 공개했다. 우리 항모 세척이 한국 해역에서 물러났다. 강대국이란 무엇인가? 큰 무기를 가진 나라인가? 아니면 현명한 판단을 하는 나라인가? 오늘 나는 후자를 선택했다. 이것이 옳은 선택이기를 바란다. 그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이징의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한반도에도 같은 별이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장칭환은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다. 싸울 이유가 없다. 대화할 이유만 있을 뿐이다. 다음 날 오전, 중국 외교부는 한국 주중대사관에 비공식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한중해양안보 대화를 제안합니다. 실무급 협의를 먼저 시작하고 필요하면 국방장관급까지 격상할 용의가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틀 후 답신했습니다. 제안을 환영합니다. 다음 달 서울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장칭원은 그 소식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충돌이 아니라 대화였습니다. 위동민이 물었습니다. 실장님, 서울 회의에 누가 갑니까? 장칭화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가야지. 이 문제를 시작한 사람이 마무리해야 해. 소명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실장님이 가시면 한국 언론이 난리 날 겁니다. 중국이 굴복했다고 떠들 거예요. 장칭환은 웃었습니다. 굴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전략을 모르는 거야. 싸울 수 없는 싸움을 피하는 건 굴복이 아니야. 지혜지. 2월 5일 장칭환은 베이징 수도국제공항에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의 가방 속에는 67페이지 분량의 협상안이 들어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장칭환은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베이징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여, 당신들은 강했소. 하지만 우리도 배울 줄 아오. 함께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 봅시다. 서울 상공에 들어섰을 때 장칭환은 한강이 햇빛에 반짝이는 걸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전쟁할 이유가 없는 도시였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1985년 2월 8일 새벽 5시 22분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 제2연구동 지하 3층 31살의 한민주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 설계도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도면 위에는 미사일의 초기 스케치가 연필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성품과는 한참 거리가 멀었습니다. 엔진 설계도 없었고 유도 시스템도 없었고 탄두 구조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몇 개의 선과 숫자, 그리고 물음표만 가득했습니다. 옆 책상에서는 서지은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34살의 그녀는 추진 시스템 분야에서 MIT 박사학위를 받은 국내 유일의 전문가였습니다. 서지은은 계산기를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준 씨, 솔직히 이거 가능할까요? 우리 예산이 고작 52억 원이에요. 미국은 비슷한 프로젝트에 920억 달러를 쓴다던데요. 한민주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돈이 많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방향만 잡는 단계니까요. 서지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방향이라니요? 우리한테 참고할 자료가 뭐가 있어요? 러시아 미사일, 흑백 사진 3장이랑 미국 군사잡지 영문판이 전부잖아요. 한민주는 연필을 내려놓고 서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지은 씨, 작년에 고성민 차관님이 우리한테 하신 말씀 기억나요? 우리는 강대국이 아니라고. 그래서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고. 항공모함을 만들 돈도 없고 핵무기를 만들 허가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한테는 잠수함이 있고 미사일을 만들 머리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서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성민. 당시 국방부 차관이었던 그는 이 프로젝트의 설계자였습니다. 1984년 가을, 그는 청와대 지하 벙커에서 극비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참석자는 단 8명이었습니다. 대통령, 국방부 장관, 해군 참모총장,
국방과학연구소장, 그리고 4명의 핵심 연구원. 한민준과 서지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고성민은 그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40년 안에 동북아시아의 해양 균형을 바꿀 무기를 만들 것입니다. 이름은 바다의 창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로부터 41년이 흘렀습니다. 한민준은 이제 76살이 되었고 서지은은 75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해성5는 완성되었고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한민준은 1985년 그날로 기억을 되돌렸습니다. 연구는 처음부터 난관의 연속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엔진이었습니다. 초음속 미사일에는 일반 로켓 엔진이 아니라 램제트 엔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램제트 기술을 전혀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원리만 알았을 뿐 실제로 만들어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1987년 6월 한민준은 서지은과 함께 프랑스로 출장을 갔습니다. 명목은 민간 항공기 부품 기술 교류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프랑스의 액조세 미사일 기술을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파리 외곽 베르사유 근처의 한 항공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프랑스 측은 친절했지만 핵심 시설은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엔진 시험동은 군사기밀 시설이라 외부인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담당자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민준은 일주일 동안 연구소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는 공개된 구역만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시험장 건물의 배치, 환기구의 크기, 연료 탱크가 놓인 위치, 엔지니어들이 점심시간에 나누는 대화. 그는 노트에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서는 밤새 스케치를 그렸습니다. 서지은은 그의 옆에서 연력학 계산을 했습니다. 민준 씨, 프랑스 엔진은 액체 연료를 써요. 하지만 우리는 고체 부스터와 램제트를 결합해야 할 것 같아요. 잠수함에서 발사하려면 초기 가속이 빨라야 하니까요. 한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엔진을 훨씬 작게 만들어야 해요. 장보고급 잠수함의 발사관 직경이 53cm거든요. 프랑스 액조세는 너무 커요. 두 사람은 일주일 내내 토론하고 계산했습니다. 호텔 방 바닥은 온통 도면과 계산 용지로 뒤덮였습니다. 귀국할 때 그들의 가방 속에는 143페이지 분량의 아이디어 노트가 들어있었습니다. 물론 프랑스 기술을 베낀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원리를 이해하고 한국의 현실에 맞게 재설계했습니다. 1989년 11월 첫 번째 시제품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름은 해성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처참한 실패작이었습니다. 충남 안면도 앞바다에서 실시된 첫 발사 시험에서 미사일은 280m를 날아가다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엔진이 8초 만에 꺼진 겁니다. 한민준은 그날 밤 해안가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닷바람이 그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파도 소리가 귓가를 울렸습니다.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4년간의 노력이 8초 만에 물거품이 됐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서지은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준 씨, 괜찮아요? 한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실패는 예상했어요. 문제는 왜 실패했는지 찾는 거죠. 두 사람은 바다에 떨어진 미사일 잔해를 사흘에 걸쳐 회수했습니다. 해군 잠수부들이 수심 45m에서 조각조각 건져 올렸습니다. 그리고 넉 달 동안 분석했습니다. 문제는 연료 공급 시스템이었습니다. 램제트 엔진으로 연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연소가 중단된 겁니다. 서지은은 연료 펌프를 완전히 재설계했습니다. 한민준은 연료 라인의 압력 조절 밸브를 새로 설계했습니다. 1990년 8월 두 번째 시험이 실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미사일이 9.2km를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유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미사일은 직선으로만 날아가다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한민준은 다시 설계도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유도 시스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내부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강태호를 찾아냈습니다. 38세의 강태호는 카이스트에서 레이더 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젊은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는 미사일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이 없었지만 레이더 이론에서는 국내 최고였습니다. 한민주는 강태호를 연구실로 불렀습니다. 태호 씨, 우리 프로젝트에 합류해주세요. 능동형 레이더 탐색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강태호는 설계도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사님, 이건 제가 해본 적 없는 분야입니다. 능동형 레이더 탐색기는 최첨단 기술입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만 보유하고 있어요. 한민준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가 되는 겁니다. 해보지 않으면 영원히 못합니다. 강태호는 사흘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합류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최소 5년은 걸릴 겁니다. 한민준이 웃었습니다. 5년이면 빠른 겁니다. 우리한텐 시간이 있어요.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정확하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1991년부터 1996년까지 강태호는 능동형 레이더 탐색기 개발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먼저 이론부터 다시 공부했습니다. MIT와 스탠퍼드에서 출판한 논문 247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컴퓨터로 신호 처리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테스트하고 수정하고 다시 테스트했습니다. 2000번이 넘는 시뮬레이션 끝에 1996년 9월 마침내 알고리즘이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알고리즘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하드웨어가 필요했습니다. 레이더 송수신기, 신호 처리 프로세서, 안테나 모두 손바닥만 한 크기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미사일 노즈콘 안에 들어가야 하니까요. 강태호는 국내 전자업체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군사용 부품은 민간 제품과 달라요. 진동, 온도, 충격을 견뎌야 해요. 우리 기술력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들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강태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작은 중소기업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직원 23명짜리 전자부품 회사였습니다. 사장 이름은 김철수였습니다. 52세의 그는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나왔지만 대기업 대신 자기 회사를 차렸습니다. 강태호는 김철수를 만나 설계도를 보여줬습니다. 사장님, 이걸 만들 수 있습니까? 김철수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렵지만 해보겠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실패해도 책임 묻지 마세요. 그리고 개발비를 넉넉히 주세요. 강태호가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계약서 쓰시죠. 2년간의 개발 끝에 1998년 7월 레이더 탐색기 시제품이 완성되었습니다. 1999년 3월 해성2 발사 시험이 실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미사일이 52km를 날아가 목표 선박에 명중했습니다. 오차는 2.8m였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거대한 진전이었습니다. 한민주는 관제소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모니터에 찍힌 비행 궤적은 거의 완벽한 포물선이었습니다. 미사일은 목표를 스스로 찾아 명중했습니다. 한민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14년간의 노력이 드디어 첫 결실을 맺었습니다. 서지은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준 씨, 우리 해냈어요. 한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하지만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해성2는 아음속 미사일이었습니다. 최고 속도가 마하 0.95에 불과했습니다. 한민준의 목표는 초음속이었습니다. 마하 3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는 미사일. 그것이 해성5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한민준 팀은 해성3와 해성4를 차례로 개발했습니다. 해성3는 마하 1.8을 달성했습니다. 해성4는 마하 2.6을 달성했습니다. 매 단계마다 속도는 빨라졌지만 아직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매 단계마다 새로운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마하 1을 넘어가자 미사일 표면이 극심한 열에 노출되었습니다. 일반 알루미늄 합금으로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한민주는 재료공학 전문가를 영입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티타늄 합금, 세라믹 복합재, 내열 코팅을 연구했습니다. 3년간의 실험 끝에 특수 내열 합금을 개발했습니다. 섭씨 1800도까지 견딜 수 있는 합금이었습니다. 2008년 한민주는 53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거의 백발이 되었고 허리는 자주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해 그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덕티드 램제트 엔진을 개발하기로 한 겁니다. 덕티드 램제트는 일반 램제트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고체 연료봉을 연소실 안에 배치하고 그 주변으로 공기를 흘려보내 초음속 연소를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오닉스 미사일에 적용한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그 기술을 절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민주는 다시 백지에서 시작했습니다. 서지훈은 이미 63살이 넘었지만 여전히 그의 옆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덕티드 램제트의 원리를 연구했습니다. 공기 흡입구의 형태, 연료봉의 배치, 연소실의 온도 제어. 모든 것이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2010년 첫 번째 덕티드 램제트 시제품이 완성되었습니다. 지상시험에서 엔진은 4초 만에 과열되어 폭발했습니다. 한민주는 다시 설계로 돌아갔습니다. 냉각 시스템을 보강했습니다. 연소실 벽면에 냉각 채널을 새겼습니다. 연료봉의 연소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2011년 두 번째 시제품이 지상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엔진은 48초 동안 안정적으로 작동했습니다. 한민주는 비로소 한숨을 돌렸습니다. 이제 비행시험만 남았습니다. 2012년 6월 해성 4.5 시제품이 안면도 앞바다에서 발사되었습니다. 미사일은 수면 위 1.5m 높이로 날아가며 마하 3.4를 달성했습니다. 사거리는 510km였습니다. 오차는 1.2m였습니다. 한민주는 관제소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모니터에 찍힌 데이터는 거의 완벽했습니다. 27년간의 노력이 드디어 목표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해 바다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지은이 옆에 섰습니다. 민준 씨, 우리 정말 해냈네요. 27년 걸렸지만. 한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에요. 이제 안정성을 확인해야 해요. 모든 환경에서 작동해야 해요. 정부는 신중했습니다. 국방부는 2018년까지 추가 시험을 지시했습니다. 모든 조건에서 미사일의 신뢰성을 확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민주는 6년 동안 183번의 추가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한여름 폭염 속에서 한겨울 영하 20도에서 태풍이 몰아치는 날에 파도가 5m 넘게 일 때 모든 조건에서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183번 중 178번이 성공이었습니다. 성공률 97.3%였습니다. 2018년 10월 마침내 해성5가 정식 명칭을 받았습니다. 최종 사양은 이랬습니다. 마하 3.9 사거리 620km, 명중 오차 0.7m. 한민주는 그날 국방과학연구소 옥상에 올라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대전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33년이었습니다. 31살에 시작해서 64이 되었습니다. 청춘을 바쳤습니다. 서지은이 옆에 섰습니다. 민준 씨, 고마워요. 당신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한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다 같이 한 거죠. 지은 씨, 태호 씨, 그리고 이름 없이 일한 수백 명의 연구원들. 모두의 작품이에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해성5는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LIGNX1이 생산을 맡았습니다. 연간 90기씩 생산되었습니다. 2025년까지 총 260기가 생산되어 장보고-3급 잠수함 9척, 세종대왕급 구축함 3척, 대구급 호위함 6척에 배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몰랐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한국 정부는 철저히 비밀을 유지했습니다. 해성5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국방부 내에서도 47명 뿐이었습니다. 고성민 전 차관은 2019년 9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89세였습니다. 장례식에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가 해성5 프로젝트의 창시자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한민주는 장례식장에서 고성민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영정 속 고성민은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한민주는 고개를 숙여 절했습니다. 차관님, 약속 지켰습니다. 해성5 완성했습니다. 이제 곧 세상에 공개될 겁니다. 지켜봐 주세요. 2025년 11월
정부는 해성5 공개 타이밍을 논의했습니다.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외교부가 합동회의를 열었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이 말했습니다. 중국이 푸젠함을 실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 동중국해에서 항모 세척 합동훈련을 계획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위협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지금이 적기입니다. 중국이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카드를 공개하는 겁니다. 해성5를 공개하면 중국은 제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을 자극하면 외교 관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이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해성5를 공개하면 중국은 대화 테이블로 나올 겁니다. 군사적 긴장보다 외교적 해결을 선택할 겁니다. 우리가 강할 때 대화해야 유리합니다. 대통령이 결정했습니다. 내년 1월 중순에 공개하겠습니다. 2026년 1월 16일 한국 국방부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준비된 발표문을 읽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초음속 대한미사일 해성5의 개발을 완료하고 실전 배치를 마쳤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1985년부터 41년간 진행되었으며 현재 260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회견장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사거리가 얼마입니까? 어떤 함정에 배치됐습니까? 중국을 겨냥한 겁니까? 국방부 대변인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술 사양은 내일 공개하겠습니다. 이 무기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해역을 방어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민주는 그날 집에서 TV로 뉴스를 봤습니다. 41년간 숨겨왔던 비밀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자부심, 안도감, 그리고 약간의 허전함.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지은이었습니다. 민준 씨, TV 봤어요? 한민준이 대답했습니다. 네, 봤어요. 서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정말 해냈네요. 41년이 걸렸지만. 한민준이 웃었습니다. 네, 우리 해냈어요. 그리고 이제 세상이 알게 됐어요. 한국이 뭘 할 수 있는지. 전화를 끊고 한민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대전의 겨울 하늘은 맑았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저 별들처럼 우리도 조용히 빛났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우리는 묵묵히 일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빛이 세상을 비췄다. 다음 날 오후 한민준은 국방과학연구소로 출근했습니다. 연구소 입구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조용한 걸 선호했습니다. 연구실에 들어서자 후배 연구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민준은 손을 저었습니다. 박수는 나중에 쳐요. 우리 아직 할 일이 많아요. 해성6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젊은 연구원 하나가 물었습니다. 박사님, 해성6는 어떻게 다를 건가요? 한민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극초음속이에요. 마하 5.5 이상. 그리고 사거리는 1100km. 10년 안에 완성할 겁니다. 연구실에 다시 활기가 돌았습니다. 한민준은 자리에 앉아 새 설계도를 펼쳤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연필이 들려 있었습니다. 69의 나이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평화는 힘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힘은 끊임없는 노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벽에 걸린 액자 하나가 한민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1985년 2월 8일 프로젝트 시작 첫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31살의 한민준과 34세 서지은, 그리고 60살의 고성민 차관. 세 사람이 연구소 앞에서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고성민 차관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꿈은 살아있었습니다. 한민준은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차관님, 저희 약속 지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킬 겁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날 밤 한민준은 연구소에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해성6 초기 설계안을 검토했습니다. 극초음속 비행체의 열 문제, 유도, 시스템의 정확도, 엔진의 효율. 모든 것이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41년 전에도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해냈습니다. 이번에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정이 넘어 한민주는 연구소를 나섰습니다. 대전의 밤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그는 차를 몰며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의 해성5 공개로 동북아 해양 질서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항모전단을 후퇴시켰고 일본은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중견국 외교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민주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하지만 평화는 공짜가 아니다. 평화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 41년간 우리는 조용히 준비했다. 그리고 그 준비가 오늘의 평화를 만들었다. 집에 도착한 한민주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1985년부터 매일 쓴 연구 일지였습니다. 그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85년 2월 8일자였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한다. 40년 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반드시 해낸다. 한국의 미래를 위해. 한민주는 펜을 들어 오늘 날짜 아래에 적었습니다. 2026년 1월 17일. 해성5가 세상에 공개되었다. 41년 걸렸다. 약속을 지켰다. 이제 해성6를 시작한다. 다음 10년을 준비한다. 그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대전의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 아래서 한국은 조용히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26년 4월 29일 오전 9시 47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21층 회의실. 장칭환은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 시내를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베이징을 떠나 이곳에 도착한 지 사흘째였습니다. 중국 해군 전략 분석실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한국 땅을 밟은 건 생애 처음이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위동민 작전참모와 외교부에서 급파된 천리화 통역관이 서 있었습니다. 천리화는 서울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한 38세의 외교관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국 측 대표단이 들어왔습니다. 선두에는 육군 중장 계급장을 단 박현수 국방정책실장이 걸어왔습니다. 그의 뒤로 한민준 국방과학연구소 석좌연구위원, 해군 소장 김수영 작전사령부 부사령관, 외교부 이지혜 동북아국장이 차례로 들어섰습니다. 박현수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장 실장님,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칭환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는 짧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실장님. 양측은 긴 타원형 테이블 양쪽에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중앙에는 생수병과 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박현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공식 외교 채널은 아닙니다. 하지만 양국 해군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장칭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베이징에서 왔습니다. 박현수는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동중국해 해역 지도가 떴습니다. 빨간 선과 파란 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실장님, 지난 석 달 동안 중국 해군 함정들이 한국 해역으로부터 평균 710km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평균 310km였죠. 변화의 이유를 우리도 알고 실장님도 아실 겁니다. 장칭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해성5 때문이죠. 박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중국 해군을 위협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해성5는 방어무기입니다. 우리 해역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다른 나라를 공격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장칭화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박 실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어와 공격의 경계는 애매합니다. 해성5는 620km를 날아갑니다. 그 사거리면 우리 동부 연안 전체가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위협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민준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장 실장님, 제가 해성5 개발 총책임자입니다. 이 무기는 처음부터 대함 전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지상 목표물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탄두 중량도 520kg에 불과합니다.
항공모함에 타격을 줄 수는 있지만 도시를 파괴할 만한 무기는 아닙니다. 장칭환은 한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지난 석 달 동안 한민준에 대한 자료를 세세히 읽었습니다. 1955년생,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 미국 MIT 항공우주공학 석사, 1985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 근무, 41년간 단 한 번도 언론에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사람. 장칭환은 그런 사람을 존경했습니다. 한 박사님, 당신이 41년간 이룬 성과는 놀랍습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도 이해해 주십시오. 중국은 지난 18년간 38조 위안을 항공모함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미사일 하나가 그 투자 가치를 반으로 깎아버렸습니다.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입니다. 한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기술 발전은 막을 수 없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전함이 최강이었습니다. 하지만 항공모함이 등장하면서 전함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금 항공모함도 비슷한 전환점에 있는 겁니다. 초음속 미사일 시대가 온 거죠. 위동민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해성6도 개발 중이라는 소문이 있던데요. 박현수가 한민준을 보며 눈짓했습니다. 한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해성6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목표는 극초음속입니다. 마하 5.5 이상. 하지만 완성까지는 최소 9년에서 12년 걸릴 겁니다. 장칭화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그것은 현존하는 어떤 방어 시스템으로도 막을 수 없는 무기였습니다. 러시아의 지르콘, 중국의 둥펑17이 그 범주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지상 발사 미사일이었습니다. 해성6가 완성되면 한국은 세계 최초로 잠수함 발사 극초음속 대한미사일을 보유하게 됩니다. 박 실장님, 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군비 경쟁을 원하십니까? 박현수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평화는 균형에서 나옵니다. 중국은 항공모함 3척을 보유했고 2030년까지 7척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이즈모급 헬기 항모 2척을 사실상 경항공모함으로 개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항공모함을 만들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비대칭 전력이죠. 장칭환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현수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GDP의 2.9%를 국방비로 쓰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1.7%였지만 경제 규모가 훨씬 컸습니다. 절대 금액으로 따지면 중국이 한국보다 5배 이상을 쓰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항공모함으로 중국과 경쟁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김수영 소장이 말했습니다. 장 실장님,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한중 양국이 동중국해와 서해에서 상호 안전거리를 협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국 해역으로부터 380km, 중국 해역으로부터 380km는 양측 군함이 접근하지 않는 겁니다. 완충지대를 만드는 거죠. 장칭화가 반문했습니다. 그럼 그 완충지대에서 어업은 어떻게 합니까? 민간 선박 통행은요? 김수영이 대답했습니다. 민간 선박은 자유롭게 다닙니다. 다만 군함만 제한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전 통보 시스템을 만듭니다. 훈련이나 작전으로 완충지대에 진입해야 할 경우 최소 78시간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는 겁니다. 장칭환은 노트에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동민과 속삭이며 의논했습니다. 3분 후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세부 사항은 더 논의해야 합니다. 380km가 적절한지, 통보 시간이 78시간이 맞는지, 이건 기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박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오늘은 원칙만 합의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 협상에서 정하죠. 회의는 4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양측은 14가지 의제를 논의했습니다. 해양 안전, 우발적 충돌 방지, 해상 구조 협력, 정보 공유, 군사훈련 사전 통보. 모든 의제에서 이견이 있었지만 대화의 물꼬는 트였습니다. 오후 2시 회의가 잠시 휴식에 들어갔을 때 장칭환은 한민준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자고 청했습니다.
두 사람은 건물 옥상 테라스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남산타워가 햇빛에 반짝이고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장칭화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한 박사님, 솔직히 부럽습니다. 41년간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는 게 중국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방향을 바꿉니다. 정치가 개입하고 예산이 오락가락하고 사람이 자주 바뀝니다. 한민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한국도 비슷했습니다. 저희도 예산 싸움을 매년 했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때는 프로젝트가 중단될 뻔했습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잖습니까? 장칭화가 말했습니다. 한민준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끝까지 믿어줬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고성민 전 국방부 차관님이었습니다. 이분이 1984년에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2019년 돌아가실 때까지 지켜봐 주셨습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해성5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장칭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고성민에 대한 자료도 읽었습니다. 육군 대장 출신, 국방부 차관 역임, 2019년 9월 향년 89세로 별세. 장례식에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해성5 프로젝트의 창시자라는 사실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박사님, 그분은 왜 비밀을 지켰습니까? 자신의 업적을 공개할 수도 있었는데. 한민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관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영웅은 자기 이름을 남기지 않는다고. 중요한 건 결과이지 공로가 아니라고. 저도 그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다. 장칭화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수많은 장군과 관료들을 봤습니다. 대부분은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고성민과 한민준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진짜 프로였습니다. 한 박사님,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해성5를 개발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한민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2003년이었습니다. 해성3 시험에서 연속으로 5번 실패했습니다. 엔진 과열, 유도, 시스템 오류, 구조적 결함. 모든 게 잘못됐습니다. 그때 국방부 일부에서 프로젝트 폐기를 주장했습니다. 18년간 쓴 돈이 2,680억 원이었는데 결과물이 없다는 거였죠. 장칭화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한민준이 대답했습니다. 고성민 차관님이 직접 청와대에 가셨습니다. 대통령을 만나서 3년만 더 시간을 달라고 설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은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2006년 마침내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덕티드 램제트 엔진이었죠. 장칭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덕티드 램제트가 얼마나 어려운 기술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도 23년 걸렸고 중국도 아직 완벽하게 구현하지 못했습니다. 한 박사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국은 앞으로 어디까지 갈 계획입니까? 한민준이 웃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해성6까지만 책임질 생각입니다. 저도 이제 69입니다. 10년 후면 79이죠. 그때쯤이면 후배들에게 넘겨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 개발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작은 나라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계속 앞으로 가야 하니까요. 장칭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민준의 말에서 결연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중국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였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공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테라스에서 내려와 회의실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세션이 시작되었습니다. 박현수가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우리가 합의한 원칙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동중국해와 서해의 완충지대를 설정한다. 구체적 거리는 실무 협상에서 정한다. 둘째, 사전 통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셋째,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한라인을 개설한다. 넷째, 해상 구조 협력을 강화한다. 다섯째, 연례 국방장관 회담을 정례화한다. 이상입니다. 장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장칭화는 위동민과 잠시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죠.
박현수가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달 베이징에서 2차 회의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장칭화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도 내부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길고 따뜻한 악수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장칭화 일행은 차에 올라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위동민이 물었습니다. 실장님, 오늘 회의 어떻게 보십니까? 장칭화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적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한국을 적으로 만든다면 그건 우리의 실수입니다. 위동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장칭화가 대답했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한국에서 그들이 어떻게 41년 동안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달렸는지, 어떻게 작은 예산으로 큰 성과를 냈는지, 그리고 그들의 기술자들이 얼마나 헌신적인지. 우리가 배울 게 많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장칭화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수많은 건물과 도로가 그물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저 도시 어딘가에서 한민중 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일하고 있구나. 밤을 새우며 다음 세대의 기술을 만들고 있구나. 그날 밤 베이징으로 돌아온 장칭화는 즉시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제목은 한국 해성5 프로젝트 심층 분석 및 중국의 전략적 대응 방향이었습니다. 그는 새벽 3시까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32페이지 분량의 보고서가 완성되었습니다. 핵심은 4가지였습니다. 첫째, 한국과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대화 채널을 항시 유지할 것. 둘째, 중국 해군의 잠수함 탐지 능력을 최우선으로 강화할 것. 셋째, 장기적으로 중국도 독자적인 초음속 잠대함 미사일 개발에 착수할 것. 넷째, 한국의 프로젝트 관리 방식을 연구하고 벤치마킹할 것. 보고서는 해군 사령관을 거쳐 중앙군사위원회로 올라갔습니다. 3주 후 장칭화는 중앙군사위원회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4가지 제안 모두 승인되었습니다. 추가로 한국과의 협상을 지속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2026년 6월 1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2차 한중해양안보 대화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양국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차관도 참석했습니다. 회의는 사흘 동안 계속되었고 7가지 구체적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첫째, 동중국해 완충지대를 설정한다. 한국 해역 360km, 중국 해역 360km 이내에는 양국 군함이 사전 통보 없이 진입하지 않는다. 둘째, 군사훈련 72시간 전 상호 통보한다. 셋째, 해상 우발 충돌 방지 한라인을 24시간 운영한다. 넷째, 해양구조 협력을 연 2회 합동훈련으로 강화한다. 다섯째, 연례 국방장관 회담을 정례화한다. 여섯째, 차세대 무기 개발 관련 상호 투명성을 제고한다. 일곱째, 한중 해군 간 인적 교류를 확대한다. 합의문이 발표되자 국제사회는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불과 5달 전만 해도 한중 양국은 군사적 긴장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대화 테이블에 앉아 구체적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72페이지 분량의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해성5가 동북아 해양 질서에 미친 영향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한국의 해성5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다. 그것은 외교 카드였다. 한국은 기술력으로 협상 테이블에서의 지위를 높였다.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를 군사적 대립에서 전략적 대화로 전환시켰다. 이는 중견국 외교의 모범 사례다. 일본도 움직였습니다. 2026년 7월 일본 방위성은 한국의 해양안보 협력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받아들였습니다. 8월에는 양국 해군이 동해에서 합동구조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8월 뜻밖의 손님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노르웨이 국방장관 에릭 한센이었습니다. 그는 청와대에서 한국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대통령님, 노르웨이는 러시아와 긴 해상 경계를 맞대고 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 북방함대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해성5 같은 무기가 필요합니다. 한국이 도와줄 수 있습니까? 한국 대통령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노르웨이는 NATO 회원국입니다.
우리의 무기 수출이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에릭 한센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공격이 아니라 방어를 원합니다. 노르웨이 해역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4주간의 협상 끝에 한국과 노르웨이는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95조 원 규모의 계약이었습니다. 한국은 노르웨이에 해성 파이브를 72기 수출하고 현지 생산 기술을 이전하며 12년간 유지 보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가 들썩였습니다. 폴란드가 먼저 문의를 보냈습니다. 루마니아가 뒤를 이었습니다.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가 줄을 섰습니다. 모두 한국의 해성 파이브를 원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액은 2026년 한 해에만 전년 대비 370% 증가했습니다. 한민주는 이 모든 변화를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연구소에서 해성6 개발에 매진했습니다. 언론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는 유명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2026년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대통령은 한민준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했습니다. 한민준은 단상에 올라 짧은 소감을 말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41년 동안 한 가지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한 수백 명 연구원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믿어준 국민 여러분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단상에서 내려온 한민주는 관중석에 앉은 서지은을 보았습니다. 그녀도 같은 훈장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눈이 마주쳤고 서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그날 저녁 한민주는 대전 자택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벽에는 낡은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1985년 2월 8일 프로젝트 시작 첫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31살의 한민준과 34세 서지은, 그리고 60살의 고성민 차관. 세 사람이 연구소 앞에서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한민준은 사진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고성민 차관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꿈은 살아있었습니다. 해성5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세계에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작지만 강하다. 우리는 조용하지만 치밀하다.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가지고 있다. 한민주는 컴퓨터를 켜고 해성6 설계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수식과 도면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마우스를 움직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차관님, 지켜보고 계시죠? 우리 약속 지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킬 겁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빛났습니다. 베이징의 밤하늘에도 별이 빛났습니다. 오슬로의 밤하늘에도 별이 빛났습니다. 같은 별 같은 하늘 아래 사람들은 각자의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한민준의 꿈은 평화였습니다. 기술로 만드는 평화, 대화로 이루는 평화, 그리고 상호 존중에 기반한 평화. 해성5는 그 꿈의 시작이었습니다. 41년이 걸렸지만 그 꿈은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다음 세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한민주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미래는 밝다고. 왜냐하면 믿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2026년 12월 15일 유엔 본부에서 한국 외교부 장관이 연설했습니다. 한국은 해성 PUP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작은 나라도 기술과 의지로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힘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한국은 앞으로도 책임 있는 무기 수출국으로서 오직 방어 목적으로만 기술을 공유할 것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193개국 대표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한민주는 TV로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41년 전 지하 연구실에서 연필로 그림을 그리던 그 청년은 이제 백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꿈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평화는 공짜가 아니다. 평화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41년간 조용히 준비했다. 그 준비가 오늘의 평화를 만들었다. 한민주는 컴퓨터를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도 연구소에 가야 합니다. 해성6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고성민 차관이 나타났습니다.
잘했네, 민준군. 자네가 약속을 지켜줘서 고맙네. 한민준은 꿈속에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차관님. 저는 차관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랐을 뿐입니다. 고성민이 웃었습니다. 그 길이 옳았네. 그리고 그 길은 계속될 거야. 자네 후배들이 이어갈 거네. 한민준은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었습니다. 대전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한국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 길은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평화는 멈추지 않는 노력에서 나오니까요. 41년의 침묵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4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